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1977년 한국 애니메이션이죠. 전자인간 337.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랑 그 VHS 시절 리뷰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네, 오늘 목표는 그 한국 애니메이션 진짜 초창기잖아요. 그때 나온 이 독특한 로봇 영웅. 그렇죠. 특히 제작비나 능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알아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설정이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작품이 1977년에 나왔고 그 유명한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후속작이라고 하네요. 네, 그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된 걸로 알려져 있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정말 뭐랄까 막 걸음마를 떼던 시기였는데요. 네, 아주 초창기죠. 근데 제일 놀라운 건 역시 제작비예요. 장동환 박사가 무려 33억 7천만 원을 들여서 337을 만들었다? 네, 네, 그 금액이 정말 아니 1977년에 33억 7천만 원이면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지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의 뭐 국가 예산급 아닌가요? 그렇죠. 당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할 수 있죠. 이 막대한 비용 뒤에 대체 어떤 설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비용만큼이나 설정이 정말 뭐랄까 압도적입니다. 힘이 3만 마력이고요. 3만 마력이요? 네, 그리고 반경 5만 입방미터 내에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청력. 와, 심지어 기관총이나 화염방사기 공격도 그냥 막아내는 방어력까지 갖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거의 무적인데요? 네, 그렇죠. 투명화나 비행은 뭐 기본이고 순간이동까지 가능합니다. 순간 이동까지요? 77년에. 네, 설정상으로는요. 여기에 태권도를 포함해서 모든 무술을 다 마스터했다는 설정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당시로서는 적수가 없는 거의 전능에 가까운 그런 영웅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한 로봇 이상인데요, 이건. 그렇죠. 정말 입이 땅 벌어지는 스펙이네요. 그 33억 7천만 원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만큼 강력한 존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강력한데도 성격은 엄청 과묵하고. 네, 표정 변화도 거의 없다고 묘사되죠. 네,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능력치를 가진 주인공이 정작 스토리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네, 그 부분이 좀 독특해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만 딱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뭐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런 역할에 좀 머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오히려 인간 주인공인 마루치랑 아라친 남매가 이끌어간다고 하죠. 네, 이런 역할의 불균형에 대해서 당시 리뷰 같은 걸 보면 좀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 VHS 시절 리뷰를 보면요. 337의 강력함 자체는 다들 뭐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펙을 보면. 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역할이 좀 제한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 지점을 조금 더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197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초창기라는 그 상황과 좀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대적 맥락이요. 네. 당시 세계적으로 로봇이나 초능력 같은 소재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도 컸고요. 그렇죠. 여기에 태권도라는 아주 한국적인 코드를 접목시킨 거예요. 아, 로봇과 태권도의 결합.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유행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만의 슈퍼히어로, 한국적인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337의 힘이 그런 한국적 히어로에 대한 열망의 상징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337의 역할이 좀 제한적인 것도 어쩌면 기술적인 한계나 뭐 서사고조가 미숙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한국적 코드, 그러니까 마루치, 아라치, 태권도랑 세계적인 트렌드인 강력한 로봇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온 뭐랄까 타협점 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아하. 그러니까 강력한 해결사, 구론자는 있지만 실제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간다. 뭐 이런 구도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애니메이션 움직임이나 작화는 확실히 좀 투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77년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도 이런 독창적인 캐릭터랑 세계관을 막 구상하고 실현하려고 했다는 그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결과물의 완성도를 넘어서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계가 품었던 어떤 상상력, 야심 이런 걸 보여주는 선구적인 시도였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제한된 자원과 기술 속에서 탄생한 그 시대의 열정에 담긴 기록인 셋이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 전자인간 337이라는 작품이 단순히 그냥 흘러간 옛날 만화 영화 한 편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애니메이션의 뿌리,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도 지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런 도전과 상상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도 가능했던 거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네. 오늘 저희는 1977년작 전자인간 337을 통해서 그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탄생한 초인적인 로봇 영웅, 네. 그의 경이로운 능력과 또 그에 대비되는 과묵한 성격,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의 그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이 한국 애니메이션 초창기의 어떤 야심찬 시도, 또 그 시대의 상상력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지녔는데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 로봇 영웅 337의 모습 속에는요, 어쩌면 그 혼란스러웠던 1970년대 한국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갈망했던 어떤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자의 형상 같은 것, 혹은 당시 사회가 공유했던 어떤 시대적인 열망이나 어쩌면 좀 숨겨진 불안감 같은 것이 투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